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어제 영상에 이어서 내 돈 모으는, 돈 줄줄 새는 내 통장을 지키는 심리 계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대출 상품 중에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이용한다고 해요. 저도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쓴 만큼만 이자를 낸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합니다. 한 달에 이자 몇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급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은 일단 쓰기 시작하면 잘 줄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생활비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어디다 보낼 때 이렇게 보냈다가 다시 금방 메꾸고 이런 용도로 쓰고 있는데요. 생활비로 이제 쓰기 시작하면은 월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갚기가 힘들다는 거죠. 월급이 늘지가 않고 나의 소비가 점점 늘어나는 형태가 됩니다. 실제 월급쟁이이신 분들은 마이너스 통장을 했을 때 되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자영업, 수입이 들쑥날쑥하고 저처럼 뭐 여행 가면 돈을 한 푼도 안 번다거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잠깐 쓸 수 있지만 월급 받으시는 분은 아예 그냥 만들지 않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요, 레버리지 투자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다들 들어보셨죠? 대출을 땡겨서 하면 더 많은 수익률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위험할 수 있다고 이 저자는 강조합니다. 첫 번째 성공에 도취하여 더 큰 레버리지 투자를 감행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9번 성공해도 10번째 실패하면 모든 것을 날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빚으로 투자하는 게 상당히 위험한 건 맞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9번 성공하면 10번째 실패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성공에 도취해도 두 번째는 더 큰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으시길 추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작은 성공, 두 번째도 작은 성공, 세 번째도 작은 성공 해서 조금씩 하면은 괜찮습니다. 네. 저의 사견입니다. 네. 빚이 혹시 많으신 분, 부채 때문에 힘드신 분이 있다면 이것을 빨리 갚는 비법이 있습니다.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그것이 집이든 차든 주식이든 상관없이 팔아서 원금을 갚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껴 쓰고 절약해서 원금을 갚아 부채를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후자를 선택하고 싶어요. 허리띠를 졸라매서 최대한 빨리 갚으시면 됩니다.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자, 우리가 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목적은요, 지금 현재를 살기 위함이 아니라 은퇴 후를 대비해야 됩니다. 젊을 땐 돈을 벌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은 만족스러운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은퇴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빚이 없어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 자금 마련 전에 대출을 다 없애는 거, 요거 되게 중요하겠죠. 빚이 있으면 원금과 이자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벌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빚이 많으면 밤을 새서 다른 일, 그러니까 돈이 되는 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빚을 갚아야 된다고 해요. 두 번째는 지출 규모가 작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정 지출이 많거나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다면 역시나 우리는 이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지출의 규모를 줄이고 여기에 맞춰 사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은퇴 후 직업의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저는 양가 부모님이 계신데 양가 부모님 전부 다 수입이 없으시지만 직업도 없고 수입이 없지만 월세도 받지 않으시지만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 국민연금이 한 90만 원 정도가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걸로 생활하세요, 그냥. 자, 지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를 만족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웃분들 모여서 노시고 그렇게 사세요. 신기하죠? 빚도 없고. 그러니까 빚 없고 나가는 돈 적으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빚도 있고 나가는 돈도 많죠. 이런 것들 좀 수정해야 합니다. 많은 재테크 어떤 방송 같은 데 보면요, 은퇴 이후 돈이 뭐 10몇억 원이 필요하네, 20억이 필요하네 라고 얘기합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도 뭐 몇 억이 필요하네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저는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키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은퇴 시점에 13억 원을 마련하는 걸 목표로 두다가 그냥 나자빠져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월 150만 원 정도 현금을 은퇴 후에 계속 만들어 보는 걸 목표로 세우면 어떨까요?
월세를 150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죠. 국민연금에 부부가 가입해서 65세부터 수령하면 1인당 50만 원씩만 수령해도 100만 원이 된다고 해요. 여기에 작은 집에 살겠다고 결심을 하면 이전 살던 집보다 조금 작은 평수로 가서 남는 돈으로 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남는 돈을 은행에 넣기보다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작은 집을 하나 더 사서 월세를 받는 거죠. 충분히 우리가 노후에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수입이 됩니다. 국민연금 얘기를 좀 할게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기에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쫄딱 망해도 국민연금은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와, 국민연금이 희망입니다. 압류가 되지도 않고요. 중간을 찾아서 쓸 수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민을 가는 경우에만 찾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적게 내도 일정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그래서 국민연금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부자들한테 더 많이 뺏어서 주는 거니까 좋죠. 국민연금을 가입을 해라 안 해라? 해라. 근데 우린 사실 이렇게 돈을 아끼지 못하고 이제 버는 것보다 많이 쓰게 된 이유가 있어요. 텔레비전을 많이 볼수록 백만장자와 유명 인사와 비교합니다. 어머, 저 사람들은 저런 데 가서 맛집 가서 먹네. 어머, 저 사람들 집은 저렇게 좋네. 요즘 연예인들 집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무슨 육아 프로그램 그런 거 나오는데 볼 때마다 정말 집이 으리으리합니다. 예. 으리으리해요. 청소나 하고 살까 싶을 정도 되게 넓죠. 그 방송에 나오는 집이 뭐 그 집의 일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전원주택도 막 엄청나게 막 영화처럼 멋있는 집들에 많이 살아요. 자,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자신이 가난하고 초라하다고 느낍니다. 남들과 비교할수록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끌려다닙니다. 더 많이 소비하려면 더 많이 벌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몸이 아프게 됩니다. 잠 못 자고 일해야 되는 거죠. 그나마 있는 여가 시간은 피곤하니까 TV 보기로 때웁니다. 이 책이 나온 지 오래돼서 그러는데요. 요즘 우리 유튜브로 보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습니다. 일하고 TV 보고 소비하고 또 일하는 쳇바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진 것에 만약에 불만이 없다면 새로운 것을 사지 않는다고 해요. 결국에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많이 소비한 사람일수록 역설적으로 불만이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얘는 옷이 엄청 많고 귀걸이도 엄청 많고 가방도 엄청 많고 막 차도 막 여러 대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불만이 많아서 계속 저렇게 쇼핑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자, 우리의 욕망은요. 쓰면 쓸수록 더 커집니다. 100만 원 쓰면 150 쓰고 싶고 150 쓰면 200 쓰고 싶고 200 쓰면 250 쓰고 싶습니다. 떡볶이 먹으면 순대도 먹고 싶고 순대 먹으면 튀김도 먹고 싶고 튀김 먹으면 김밥도 먹고 싶은 제가 그러더라고요. 네. 반대로 자제심은요. 쓸수록 줄어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계부를 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계부를 쓸수록 계속해서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든 가계부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내가 만든 가계부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안 보이네요. 제가 이제 내 집 마련 가계부라는 가계부를 이제 제가 출간을 매년 하는데요. 여러분들 가계부 필요하시면 김유라가 만든 가계부 함께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요. 항목별로 나누는 게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여러분이 가계부를 보시면 가계부에 설명이 잘 되어 있겠죠. 식비는 얼마, 의료비는 얼마, 교통비는 얼마 이렇게 항목별로 나누어 생각해서 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 달에 뭐 200만 원 쓴다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항목별로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우리 가족이 어떤 욕구와 필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려준다. 어떤 가족은 교육비가 가장 중요하고요. 어떤 가족은 식비가 가장 중요하고 어떤 가족은 여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중요한 가치에 따라서 그렇게 가계부를 꾸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어떤 지출은 좋고 어떤 지출은 나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내게 중요하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더 많이 배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늘어난 항목이 있다면 당연히 그만큼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저는 아이들 교육비에 관심이 없습니다. 돈을 쓰지 않습니다. 아이들 옷, 아이들 신발, 그러니까 아이에게 들어가는 거는 돈을 거의 쓰지 않아요. 제가 새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정해놓고 돈을 쓰면요, 가계부가 이 심리 계좌별로 잘 배분되어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반성하고 또 바꿔나가고 그럴 수 있겠죠. 아까 국민연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험은요, 만약에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요, 원금이 아닌 해약 환급금만 받을 수 있어서 손해를 보고요.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것도 모두 토해내야 한다고 합니다. 연금저축 상품은 중도 해지 시 최종 수령 금액의 22%를 기타 소득세로, 5년 내 해지 시 납입 금액의 22%를 해지 가산세로 내야 한다라고 해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장기 상품이잖아요. 거의 노후까지 내야 되는 상품인데 하다가 중간에 어떤 일 때문에 뭐 집을 사야 된다거나 생활비가 없다거나 뭐 병원비가 갑자기 많이 들어가게 돼서 해지를 할 때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다는 거죠. 애초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저는 제 은행원이었잖아요. 제가 국민은행 다녔었는데 그때도 연금이 저축 상품 파는 게 유행이었어요. 저는 한 개도 팔지 않았고 저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자, 돈을 많이 모으는 세지 않는 통장 만드는 4가지 조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고정 지출을 정리해서 최소화한다라고 해요. 지금 말한 뭐 연금저축 이런 거 안 하면 좋고, 그죠? 보험료도 최소한으로 하고요. 여러 가지를 최소한으로 하도록, 차 할부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자, 두 번째, 카드값을 포함한 외상과 할부를 모두 갚는다. 카드값도 여러분 빚이에요. 할부도 빚입니다. 이런 거 다 갚아버려요. 카드값이나 외상은 금방 갚을 수 있겠죠. 자, 3번, 그 후에는 매월 1일 생활비 통장에 한 달치 지출액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그 돈을 채워넣은 상태에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한다. 주간 자동이체 걸어놔도 좋습니다. 체크카드 이용하면 더 좋겠죠. 내가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만큼만 쓰고 사는 거예요. 네 번째, 예비비 생활통장에는 한 달 지출액의 50%가 입금되어 있어야 된다. 내가 지출하는 돈이 매달 100만 원이면 그 중에 50만 원 정도는 예비비로 저축을 하란 얘기죠. 일반 적금이 아니라. 이유는 뭐냐면 최소 6개월치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이 저자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수입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닥친 이 사태가 우리가 이렇게 몇 달 동안 진짜 돈도 제대로 못 벌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진짜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관광으로 먹고 사는 유럽 같은 데는 그 피해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 6개월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그 돈을 벌어오는 가장이 아플 수도 있고요. 암에 걸려서 수술할 수도 있고 뭐 되게 많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위험이 발생할까봐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죠. 근데 보험은요, 저축보다는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품이라고 얘기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무조건 많은 돈을 배분하면 현재의 재무 상태가 어려워진다라고 해요.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 말고 확실한 미래를 볼까요? 확실한 미래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늙는다. 자, 우리의 평균 수명이 80이 넘어간다. 세 번째는 내 아이들 3명이 곧 대학에 갈 것이고, 내 아이 3명이 결혼을 할 것이고, 이런 건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확실한 미래죠. 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요. 보험은 최소한으로 가입하면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들은 실비 정도 하나. 실비가 10,000몇천 원? 애기들 거는 10,000원도 안 해요. 되게 쌉니다. 실비 단독 실비 했을 때. 그리고 건강보험도 가급적이면 뇌혈관, 심혈관 질환, 그 다음에 암 관련해서 그런 거 집중 보장된 걸로 그냥 몇만 원짜리 싼 거, 싸지만 보장 빵빵하게 되는 거, 그런 걸로 하시면 좋아요. 뭐 변액이라든가 연금 같은 것들은 저는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제가 보험 파는 사람 아니니까. 부동산 주식 펀드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 이런 분 계신가요? 내가 투자 좀 해보려고 하면 그렇게 안 돼요. 자, 이럴 때면 사람들은 대부분 운이 없음을 탓하고 손실은 수업료야 이러면서 애써 위로합니다. 하지만 투자 성공하기 위해서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해요. 종잣돈이 우리가 모이면 당연히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투자할 돈이 커야 한다라고 해요. 100만 원과 1억 원을 투자해서 똑같이 100% 수익률이 났어도 전자는 200만 원이 되고요. 후자는 2억이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잘해도 일반인은 돈을 많이 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100만 원에서 100을 벌 수
있었던 사람이 나중에 1억 원까지 파일을 늘려서 투자를 한다면 그 투자 스킬이 매우 좋아지겠죠. 매우 좋아지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돈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그냥 투자를 공부한다 해서 가볍게 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투자에 성공하려면 정보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것도 아주 고급 정보.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면 그건 고급 정보가 아니다라고요. 뉴스에 나면 어떻게 돼요? 뉴스에 나면 팔아라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이 고급 정보를 우리가 인맥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독서, 많은 뉴스 기사, 많은 생각을 통해서 통찰을 할 수 있고 내다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조건은요. 희생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투자는 단순하게 말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누군가 내가 산 것을 비싸게 사주지 않으면 투자는 실패로 끝납니다. 내가 뭘 샀어요. 파는데 아무도 안 사.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불행하게도 평범한 사람이 최종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이런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객장에 아줌마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발을 뺄 때다.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장에 참여했을 때는 더 이상 높은 가격에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투자할 때 뭘 보냐면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 투자를 막 한다고 할 때는 제가 손을 대지 않아요. 진짜로. 그 다음이 없어요. 왜냐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가장 비싸게 사주거든요. 호구라고 하기도 하죠. 흑우라고 하기도 하죠. 예, 흑우. 흑우가 이제 뭔가 덤벼들 때는 이제 끝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고요. 주말에는 너무 힘들고 TV 보고 쇼핑하면서 나를 달래요. 위로하고 술 마시고. 그렇게 해서 옆집보다 좋은 차, 옆집 아이들처럼 좋은 학원, 좋은 여행, 넓은 집에 이사 가야지 이러면서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남들과 비교하느라 불행하고 허덕이지 않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겠어요. 자, 우리는 남이랑 비교해서 잘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해야 합니다. 이런 거죠. 아이들 영어 유치원은 안 보내지만 대학 등록금의 절반 정도는 대줄 거야. 나이가 들어서 우리 부부는 15평짜리 집에 살겠어. 식구는 내 식구니까 차는 중형차 정도만 갖겠어. 매년 가지 못하겠지만 10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여행을 가겠어. 자녀 결혼 때 집은 못 사주지만 노후에 내 병원비는 내가 대겠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정말 원하는 나의 욕구를 구체화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소박한 욕구로도 만족스럽게 살 수 있다면 돈을 버느라 너무 힘들게 잠도 못 자고 아파가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삶에서요, 어떤 사람은 진짜 돈을 너무 많이 버느라 힘들어요. 집안의 가장은 막 사업도 하고 막 장사하고 너무 요즘 고생이 많잖아요. 근데 돈을 벌지 않은 나머지 식구들은 막 돈을 쓰면 재미를 느껴요. 아빠 뭐 사주세요. 뭐 어디 놀러 가요. 막 철없이 애기들 특히 장난감 사줘요. 이렇게 누워서 울고. 그래서 돈을 쓰는 사람은 행복하고 돈을 버는 사람은 불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가장 행복한 방향으로 살림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걸 위해서 우리 가정 경제가 혹시 지금 좀 어렵다면 온 가족이 모여서 가족 회의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수입이 많이 줄어서 이렇게 어렵다. 우리 당분간은 좀 합심해서 절약을 해 나가자.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한 사례자분은 저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너무 없어서 제가 아이 학원비를 줄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아이랑 상의를 해서 아이가 나 이 과목은 그럼 나 혼자 공부해 볼게요 라고 해서 학원을 그만두고 혼자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아주 잘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우리 심리계좌 관리하는 법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